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할 시는요, 김명인 시인의 비속의 아버지입니다. 자, 김명인 시인의 비속의 아버지를 제가 전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비속으로 가신다. 시간은 굳게 잠긴 빗장을 걷고 빗줄기가 풀어놓은 비나드 창 너머 무수히 그어지는 텅 빈 골목길로 아버지 걸어가신다. 얼마만큼 쫓아가다 내 기억에 비 그쳐. 다시 꽃밭이었을까요, 아버지? 화한한 그 꽃밭 뭉개며 내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로 우뚝 서 계시는 아버지. 얘야, 식구들 모두 모여 살 수 없단다. 내가 잠시만 떨어져 있어야겠다. 담을 것 없어도 주체할 길 없이 쏟아지는 잠과 잠의 깊은 늪골을 비집고 비가 온다. 어느새 한 세상 비속으로 저무는데 밥과 밤으로 이어지는 중년을 흔들어 깨우며 머리맡에 앉아 계신 아버지. 기다려라. 내가 너를 데리러 다시 올 때까지. 그러므로 아버지, 제가 여기 있어야 한다면 저는 녹쓰는 제 몸을 온전히 닦아낼 수 있을까요? 칼라르 시간 작두 위에 세웠던 세월이여, 아직도 식지 않은 증오서리처럼 흐리는 창 너머로 아버지 비속으로 걸어가신다. 네, 제가 김명인의 이제 비속의 아버지를 낭독을 했습니다. 이 시는 총 4연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2006년 4월 5평에 나왔던 이제 기출 작품입니다. 오늘은 김명인의 비속의 아버지에서 이제 김명인 시인의 이야기와 또 비속의 아버지라는 시 작품이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저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명인 시인부터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명인 시인은요, 1973년 중앙일보에서 신춘문예 출항제를 내서 그때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등단을 1973년에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동두천을 시작으로 이 첫 시집이죠. 시작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왔습니다. 또 다른 작품으로는 머나먼 곳 수아니, 물 건너는 사람, 푸른 강아지와 놀다, 바닷가의 장례, 길의 침묵, 바다의 아코디언, 화분, 꽃차례, 여행자 나무 등 여러 시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기에 따라서 역시 다른 시인과 같이 김명인의 시 세계가 변하긴 변했지만, 제가 여기서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 건 김명인 시인의 특징인데요. 바로 트라우마입니다. 자, 트라우마라는 이야기를 왜 꺼내냐면요, 이 김명인 시인이 여러 시집을 거쳤지만 그 안에 내재하고 있는 의식은 바로 트라우마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트라우마는 영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상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 트라우마에 대한 정의를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트라우마는 충격적 경험을 한 사람들이 보이는 다양한 심리적, 신체적 증상들의 총체이다. 자, 어떤 상처로 인해서 내가 정신적으로도 영향을 당연히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그걸 남는 거. 그러니까 그냥 상처라는 개념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의 느낌이고, 상처라는 건 우리가 쉽게 남는 거지만 트라우마는 그 사람의 하나의 인생 또는 어떤 국가, 어떤 민족 이런 것들을 사로잡을 정도로 더 큰 상처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트라우마가 어디서 많이 생기냐면요, 전쟁에서 이제 많이 생깁니다. 전쟁을 겪고 난 민족들의 그런 외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트라우마를. 그런 것들에서 느낄 수가 있고, 또 국가적인 폭력을 당했을 때,
또는 개인으로 따지면 강간, 그 다음에 또는 뭐 사고, 교통사고도 좋고 뭐 어떤 사고든 간에 이런 것들을 겪으면 이제 재난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거 전체가. 이런 사람들은요, 자꾸만 이런 과거의 경험들이 일상 속에서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거에 빠지게 되냐면 공포라던가 이제 슬픔에 빠져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이 트라우마라는 의식이 바로 김명인 시인을 사로잡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김명인 시인의 트라우마는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 바로 어린 시절에 있습니다. 이 김명인 시인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경북인데 그 울진군에서 태어나셨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래요? 본인이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너 이제 고아원에 가서 살아. 넌 이제 고아야 라고 본인을 집에서 나가게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굉장히 어린 시절에는 충격적인 공포를 느낄 수 있고 외로움, 소외감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김명인 시인이 유년기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올바른 자아상이 형성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명인 시에서 이제 두드러지는 트라우마도 역시 가족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고 그냥 경제적으로 무능했고 그의 어머니는 이제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장터를 떠돌아다녀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나가라고 해서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고아원에 이제 맡겨집니다. 하루아침에 고아 아닌 고아, 그러니까 반고아죠. 정말로 부모가 없다기보다는 엄마 아빠의 무능으로 인해서 고아가 된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 고아 의식이 김명민의 내면에 있어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랬을 때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의 상처를 한번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김명희는 가족, 특히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이 시를 읽기 전에 여러분한테 이제 김명인의 그런 시 세계의식이 트라우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트라우마는 무엇인가 한번 되새겨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누구나 유년 시절부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상처를 피해갈 수 있는 인간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도 누구를 상처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상처, 인간과 관계, 인간과 내면 상처는 당연히 삶 속에서 따라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의 상처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는 그 상처를 어떻게 직면하고 있는가를 한번 성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시를 공부를 하면서. 각자 상처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그 상처를 극복하기도 하고 또 그 상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뭐 친구라던가 연인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시간이 자연적으로 흐르면 그 상처가 극복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또 상처라는 게 항상 극복돼야 되는 대상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처를 극복하지 않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고 그 상처를 고스란히 마음에 갖고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 개인 또는 사회의 의미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가 6.25의 상처, 5.18의 상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위안부의 상처 이런 것들을 극복해버리고 잊어버렸다면 지금의 그런 의미가 또 퇴색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처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나의 상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겠지만요. 자, 그러면 이제 김명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자신의 상처를 극복했냐면 바로 시를 통해서 자신의 상처를 토로하고 그 상처를 위로받았습니다. 그래서 김명인에게 시는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김명인 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은 김명인이 자신의 트라우마를 유년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시 속에서 형상화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 됩니다. 김명인 같은 경우는요, 이런 식으로 형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체험을 얘기를 하거나, 두 번째는 그 체험을 재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체험의 서술과 재구성이 교차하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것들이 길, 바다, 시간이라는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김명인의 시 세계에서는요, 이 길과 바다, 시간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바다는 그 물을 또 상징하기도 하죠. 이 물의 이미지를 또 많이 씁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체험의 서술을 구체적으로 하는데요. 머나먼 곳 수환이 같은 시는 이제 송촌동 고아원 시절을 그대로 회상하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김명인 시인은요, 대비, 대조의 이미지를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시 세계를 관통하는 이 대비, 대조의 상징,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문제에서도 많이 풀고 늘 배우는데요. 김명인 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바다가 잘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산과 바다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전쟁을 겪은 민족이니까 전쟁과 평화 이런 식으로 대비, 대조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죽음이 있다면 또 삶이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있다면 누가 있냐? 아버지가 있다. 이 시에서도 그렇지만 이 아버지라는 사람은 김명인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처를 남긴 사람이자 시인이 시적 대상으로 형상화해낸 존재죠. 그 다음에 이 아버지라는 게요, 보통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봤을 때 아버지는 또 어떤 세계를 상징을 합니다. 문학에서나 철학에서.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아버지가 형상화하는 게 깨트려야 되는 우상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유년기에 부모님과의 갈등, 마찰을 경험하면서 세계로 나갑니다. 아버지라는 그런 어른의 존재는 뭔가 내가 뛰어넘어야 되는 대상, 이런 식의 무의식의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명민 같은 경우는 이 아버지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아버지와의 추억이 자신이 고아원에 가기 그 직전까지가 강렬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어떤 폐허의 시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그냥 존재한. 그 다음에 현실 세계에서 내가 맞닿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폐허의 시간을 뒤집어 쓴 무엇과 같은, 유적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이겨내야 되는 대상이라기보단 이런 식으로 정지돼 버린, 수동적으로 나에게 남아있는 그런 이미지의 존재로 아버지가 기억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를 쉽게 한번 이해해 볼게요. 우리 화자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함께 볼까요? 아버지 비속으로 가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요, 이 아버지라는 뭐가 바로 나와요? 시적 대상이죠. 근데 이 시적 대상의 상황이 어디로? 비속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라는 대상이요, 문학에서 나오면 비가 많이 내리면 사람이 좀 우울해집니다. 그 다음에 기분이 약간 다운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시적 대상의 이제 상황이죠. 비속으로 가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현재형이 쓰이고 있어요. 근데 이 다음 문장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시간에 굳게 잠긴 빗장을 걷고 비속으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이 있다면 이 문을 열고 가면 과거의 시간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화자는 여기에 서 있고 아버지는 여기에 있어요.
근데 여기는 막 비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 문을 열면 바로 과거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에 굳게 잠긴 빗장은요, 비유죠. 어떤 거? 과거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시간에 굳게 잠긴 빗장을 걷고 아버지가 비 속으로 가신다라는 도치법이 사용된 거죠. 도치법을 왜 사용했을까요? 시간에 굳게 잠긴 빗장을 걷는다라는 이 과거 회상의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죠. 그래서 이 비가 내린다는 상황은요, 실제 비가 내리는 그 풍경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 과거 속의 우울한 기억, 그 상황, 아버지가 나를 버렸던 그 상황 속으로 가는 겁니다. 시라는 건 읽으면 읽을수록 실제 자연의 풍경이라기보다는 이 관념적인 내 마음의 풍경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빗줄기가 풀어놓은 비나트 창 너머 무수히 그어지는 텅 빈 골목길로 아버지 걸어가신다. 얼마만큼 쫓아가다 내 기억에 비 그쳐라고 얘기하는데요. 빗줄기가 풀어놓았다는 건 비가 막 내리는 상황을 빗줄기가 풀어놓았다고 시각적으로 형상화내고 있습니다. 이 비나스의 창은 뭐냐면 낱낱이 빗줄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빗줄기 하나하나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리는, 억수로 내리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비 속으로 가는데 여기에 텅 빈 골목길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텅 빈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내가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가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고 아버지의 부재라던가 아버지의 버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텅 빈 골목길은 내 마음에 형상화된 과거의 기억이죠. 그래서 텅 비었다는 거는 황량함을 주고요. 그 다음에 쓸쓸함을 줍니다. 그 다음에 화자에게 고독감을 줄 수밖에 없고요. 소외감을 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아빠가 아이한테 고아원 가라고 말을 했다면 이 아이는 굉장히 슬퍼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의 입장 또는 우리의 입장에서 아버지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나이를 먹으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이를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을까, 엄마 아빠가 다 살아있는데 반고아로 만들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그 상황적인 슬픔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아원에 맡겨야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가장으로서 무능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서럽고 그런 정서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럴 거예요. 아마 이 화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를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 상처는 그대로 남아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빗줄기가 풀어놓은 창 너머 무수히 그어진 텅 빈 골목길로 아버지가 이제 혼자서 쓸쓸히 걸어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보면요. 자, 아버지 가신다, 아버지 걸어가신다 이런 것도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걸로 볼 수가 있죠. 이런 게 바로 내재율입니다. 근데 여기서 도치법을 그대로 썼어요. 얼마만큼 쫓아가다 이 아버지를 쫓아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진짜 상황이 아니라 어떤 추상적인 관념 속의 상황이잖아요. 내 기억의 비가 그쳐버렸어요. 이 기억의 비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의 해상이 이제 그쳤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2연부터는 아버지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 그 다음에 아버지도 아들한테 말을 건네는 어투가 쓰입니다. 다시 꽃밭이었을까요, 아버지? 시적 대상을 청자로 두고 있죠. 그리고 물음을 하고 있어요. 꽃밭이었을까요? 환한 그 꽃밭 뭉개며 내 마음 어두운 그림자로 우뚝 서 계신 아버지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꽃밭의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꽃밭은 비가 내리거나 텅 빈 골목길보다는 화려한 이미지죠. 게다가 밝은 이미지죠.
그러면 다시 꽃밭이었을까요? 아버지라고 말했는데 그 밑에 화나는 시적 허용입니다. 화난. 그 꽃밭이 어떻게 됐어요? 뭉개졌어요. 뭉개졌다는 건 부정적인 거잖아요. 누가? 아버지가 어두운 그림자로 그 꽃밭을 뭉개면서 우뚝 서 있죠. 그러면 이 꽃밭의 의미는요, 뭐냐면 행복한 가정, 이런 걸 얘기합니다. 화자의 행복이에요. 근데 이 화자의 어린 시절의 마음으로 돌아간다면 이 아버지란 존재가 이 가정을 뭉개버렸으니까, 날 고아원으로 보내버렸으니까 그 꽃밭을 뭉기고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곧 나의 기억 속에 어두운 그림자로 서 있다고 이렇게 시각적으로 형상화를 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시어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요. 이 아버지의 그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얘는 이제 시적 화자를 얘기하는 거죠. 식구들 모두 모여 살 수 없단다. 내가 잠시만 떨어져 있어야겠다라고 아버지의 말을 어떻게 하면서 인용하고 있죠. 아버지가 말을 건네는 그 과거의 기억을 인용하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그런 또 상황입니다. 그 다음 여는요. 이제 이 과거의 기억 속에서 빠져있던 화자가 이제 현재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는 과거 회상에서 현재로 전환이 됩니다. 담을 것 없어도 주체할 길 없이 쏟아지는 잠과, 그러니까 굉장히 잠이 많이 와요. 잠의 깊은 늑골을 비집고 뭐가 와요? 비가 온다 어느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비라는 건 계속 우울함의 소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뭔가 잠을 잔다는 거는 꿈의 기억일 수도 있고 내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는 가장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의 깊은 늑골이란 건 깊은 잠을 이제 비유한 거죠. 비가 온다 어느새. 그 다음에 한 세상 비 속으로 저무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과거를 회상했다는 걸 어떻게 보면은 잠에 비유를 한 거죠. 꿈에 비유를 했는데 비 속으로 저무는데 라고 하니까 눈을 떠보니까는 비는 여기도 현재에도 내리는 어떤 지금의 날씨인 거예요. 그래서 비가 바로 과거 회상의 이제 매개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종길의 성탄제라는 유명한 시에서도 화자가 과거, 현재 이렇게 역순회적 구성을 하는데요. 내가 현재 내리는 눈을 보고 과거에 나를 위해서 산수유 열매를 따온 아버지를 회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는 이제 눈이 과거 회상의 매개체인데 여기서는 비가 과거 회상의 매개체가 되는 겁니다. 밥과 담으로 이어지는 중년을 흔들어 깨우며, 자, 지금 중년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은 지금 어른이 됐다, 성인이 된 화자라고 알 수가 있죠. 자, 밥과 밤은 뭐겠어요? 밥은 이제 뭐 일상을 얘기하는 거죠. 일상 속에서 뭔가 나는 이제 어른이 돼서 살고 있어. 밥벌이를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밤에는 그 어린 시절의 유년의 기억들이 꿈으로 찾아오던 기억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 중년을 흔들어 깨웠다는 거죠. 근데 이 중년의 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인이 되었는데도 유년 시절의 그 상처를 제대로 극복을 하지 못해요. 이제 나도 밥벌이를 하는 시기가 됐으니까 왜 아버지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용서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 유년 시절의 트라우마, 어린 시절의 어떤 상처는요, 그 사람의 전체적인 인생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 죽을 때까지요. 그러니까 이 머리맡에 앉아 계신 이 아버지는 어떤 관념적인 대상이죠. 지금 정말로 머리맡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요. 근데 계속해서 그 아버지의 그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모더니즘 시처럼 표현법에 대해서 막 분석하고 알기보다는 이 화자의 그런 심정을 이해하는 게 더 올바른 시의 감상인 것 같아요. 기다려라, 내가 너를 다시 데리러 올 때까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아원에 갔다고 했을 때 얼마나 이 화자가 기다렸을지,
그 마음을 생각하면 너무 슬퍼지는 그런 시인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다시 데리러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것도 이제 화자한테는 이 말이 강조되기 때문에 도치법으로 표현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므로 아버지 제가 여기 있어야 한다면 여기 어디겠어요? 송촌동의 그 고아원이죠. 저는 녹스는 제 몸을 온전히 닦아낼 수 있을까요? 라고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아버지는 나한테 상처를 준 존재이긴 하지만 나는 역시 부모라는 그 존재, 사랑받고 싶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내 인생의 트라우마이면서도 내 인생의 어떤 질문을 던질 만한 그런 어떤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준 상처는 아버지만이 치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 표현이 굉장히 슬퍼요. 녹쓰는 제 몸. 내 몸이 녹슬고 있다고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녹쓴다는 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녹이 쓴다는 건. 그래서 화자는 저는 녹쓰는 제 몸을 온전히 닦아낼 수 있을까요는 일상으로 바꾸면 아버지 제가 저의 상처를 온전히 극복할 수 있을까요? 유년 시절에 고아원에 나를 버린 엄마 아빠의 그런 부모님에 대한 상처를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를 지금 반문하면서 물어보는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칼날의 시간 작두 위에 세웠던 세월이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게 바로 감탄형 어미고요. 영탄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칼날의 시간이 칼날이면 얼마나 날카로워요. 그러니까 이것도 과거의 그런 상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두 위에 세웠던 세월이요. 작두라는 게 그 무당들이 그 작두 위에서 춤춘다고 하잖아요. 그 큰 칼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도 상처를 얘기하죠. 세웠던 세월이요 라고 했는데 칼날의 시간을 작두 위에 세웠으니까 이 작두라는 칼에 시간을 어떻게 세웁니까? 추상적인 것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형상화되는 지금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나는 고통스러웠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직도 식지 않은 무엇? 증오. 자, 그럼 화자의 심리 상태 뭐야? 증오심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그래서 역시 여기서도 아직도 식지 않았던 증오라고 말을 함으로써 화자의 어린 시절의 유년의 상처가 중년이 됐음에도 극복되지 않은 걸 보여주고 있죠. 서리처럼 흐리는 창 너머로. 자, 서리도 뭔가 잘 안 보이거나 좀 차갑거나 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규법으로 비유를 해서 이 징후를 서리처럼이라고 시각적으로 형상화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시는요, 관념적인 생각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묘사를 했습니다. 1연에서 아버지 비속으로 가신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함으로써 수미상관의 표현법이 쓰인 거죠. 이 수미상관 같은 경우도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이 글의 주제를 관통하고 있는 표현법입니다. 처음 기억에서도 아버지는 비속으로 가고 있어요. 시간에 굳게 잠긴 빗장을 걷고. 나는 만약에 유년 시절을 지나서 중년 시절에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을 했다면 이 시상이 전환이 되니까 수미상관으로 표현을 굳이 하기가 어렵죠. 근데 마지막도 똑같아. 그러면 처음과 끝에 뭐가 생겨요? 통일성이 생기죠. 그럼 그 말은 뭐냐면 나는 그 유년 시절에도 슬프고 고통스럽고 증오스러웠어. 지금도 역시 똑같이 증오스러워. 그래서 이 증오라는 그 심리적 상태가 똑같기 때문에 수미상관의 이 표현법으로 그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의 내용을 이해하는 게 바로 표현법을 이해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절대 표현법에 집착하지 않기. 시의 화자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김명희는 독자들한테 비속의 아버지라는 나 자신의 트라우마를 뭐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고백적이다 라고 이 시는 말할 수 있고 또 과거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회상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를 이렇게 읽고 나서 화자에 대한 연민이 들면서와 동시에 나도 나의 상처가 있잖아요. 나의 상처에 대해서 한번 회상하게 된 그런 시였습니다.
여러분한테도 이 김명인의 비 속의 아버지가 공부를 하면서 또는 이 작품을 해석해 보면서 의미를 좀 더 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